남북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경로와 부인 리설주의 동행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 시각 현재 3차 실무회담을 열고 있습니다. 군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2년 3개월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드루킹 사건 관련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야3당은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를 반입하기로 하면서 경찰과 사드 반대 주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서해도서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내일 낮 대부분 그치겠고 모레부터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뉴스의 라이브,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기지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오늘부터 공사 차량을 진입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경찰은 주민과 사드 반체단체 200여 명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용진 기자. 네, 거기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충돌이 아직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주민들은 사드 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목인 진박교에 밤새 앉아 대치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쯤부터 시작된 경찰의 진압으로 현재는 대부분 해산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다리 앞에 차를 세우고 차 안과 밖, 다시 옆차로 파이프를 연결한 뒤 그 안으로 손을 맞잡았는데요. 경찰은 3천여 명을 투입해 오전 8시 10분쯤부터 성주군 소송리 진박교에서 주민과 반대단체 200여 명을 강제 해산시키며 주민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70여 명은 도로 밖으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주민 2명은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여 명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경찰 강제 해산에 들어가자 폭력경찰 물러가라고 외치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민 등 부상 위험이 높아 지금은 천천히 해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사드 장비가 오늘 아침에 기지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미 이게 알려지면서 아마 주민들이 벌써부터 대치를 한 것 같은데 밤새도록 대치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밤새 대치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당초 어제 저녁 7시쯤 이 진박교에서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때부터 다리를 떠나지 않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찰과 밤새 대치했습니다. 한때 다리 가장자리에 격자형으로 짠 철제 프레임을 걸치고 밖으로 매달리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12시간 가까이 다리에 앉아 있었던 주민들은 경찰의 해산 시도에 버티다 탈진하거나 타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주민들의 반발이 정말 심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국방부에선 오늘부터 공사를 강행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사드 기지 내 장병들이 생활하는 숙소와 식당 등 개선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장시간 대치하다 빈 트레일러만 들어가 고장난 장비를 실어오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국방부와 주민들이 공사 재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주민과 반대 단체들은 우리 군 외 미군을 위한 시설 공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남북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사드 기지 공사 강행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국방부가 오늘부터 장비와 공사 인력을 사드 기지로 수송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계속 충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주 소성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평행선을 달리던 한국 GM 노사가 새벽부터 막판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 GM 부평 공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황규락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황 기자. 한국 GM 노사의 마지막 쟁점은 뭔가요? 예, 현재 한국 GM 노사가 합의 도출을 위한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대 쟁점은요, 복리 후생과 고용 문제인데요. 이 사측은 노조가 복리 후생비를 절감하는 데 먼저 동의를 하면 군산공장의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노조는 전환 배치 등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지 비용 절감에 합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노사 합의가 있다면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신규 자금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합의만 되면 경영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한국GM의 실사보고서가 나왔는데요. GM 본사가 한국GM의 투자를 늘리고 신차를 배정하면서 동시에 노조가 고통분담에 나선다면은 2020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노사 협상이 타결이 되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노사 합의 시한이 오늘 오후 5시까지죠. 그때까지 타결이 안 되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GM 본사가 제시한 노사 합의 데드라인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사측은요,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경영자금 고갈로 인해서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노조 측이 당시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오늘 오후 5시까지로 그 시한이 연장된 겁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GM 본사와 한국GM 등 사측 인사들과 노조 인사들 그리고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오자회동이 이루어졌었고요. 밤샘 논의 끝에 입장 차이가 컸던 군산공장 문제와 복지후생 문제 등에서 일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종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고요. 만약에 법정 관리에 들어선다면 한국GM에서 일하는 근로자 16,000여 명 그리고 협력업체 근로자 14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한국GM은 오늘 저녁 8시에 이사회를 열고 법정 관리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경찰이 어제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했던 느릅나무 출판사와 인터넷 카페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김 씨 집에 보관돼 있던 USB 저장 장치는 이미 폐기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사연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정말 한 달 만에 다시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 한 달이라는 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소득이 좀 있을까요? 네, 경찰이 어제 드루킹 김 씨가 운영하던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김 씨를 체포할 때 압수수색한 이후 이번이 2번째인데요.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에서 사무실 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댓글 여론 조작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USB를 추가로 한 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 등 김 씨가 운영하던 네이버 카페 3곳의 자료도 네이버로부터 넘겨받았는데요. 이들 카페의 회원 명단과 게시글,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댓글 조작 가담자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김 씨 등 공범들이 구속된 지 한 달이 다 된 시점이라 이번 압수수색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압수수색 성과 중에 하나가 USB 저장 장치를 확보했다는 건데 정작 드루킹 김 씨가 갖고 있던 핵심 USB는 이미 없앴다면서요. 네, 경찰이 확보한 USB는 느릅나무 출판사 직원들과 경공모 회원들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의 취재 결과 드루킹 김 씨가 파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따로 USB를 보관하고 있었고 측근 A씨가 이것을 이미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거주지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때 경찰이 김 씨의 파주 자택을 찾아갔을 때 내부에 있던 측근 A씨가 이 USB를 폐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USB는 김 씨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만큼 여론 조작에 표적이 된 기사 목록 등 중요한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측근 A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를 검토할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동발의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 댓글 여론 조작의 사건의 여파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강신환 변호사, 안건우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김경수 경남지사 예비 후보의 전 보좌관이 이제 드루킹 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한 액수가 5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언제 받았는지 또 왜 받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언제 받은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작년 5월 대선 이후에 받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인사청탁을 거절하자 김경수 의원이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게 이 이후입니다. 네, 그렇죠. 이후고 드루킹이 구속된 달 3월부터 김경수 의원에게 비밀 메시지를 전송을 했거든요. 네. 경찰은 김경수 의원이 이 메시지는 읽지 않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연관관계를 좀 의심해볼 가능성은 있고요. 또 3월 말에 드루킹이 구속될 때
이 돈 500만 원을 돌려줬다고 했는데 이 돈을 돌려준 사실을 김경수 의원이 그제 올해 3월쯤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또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동거래 일지를 보면 500만 원을 이제 보좌관한테 김경수 의원한테 준 게 아니고 보좌관한테 주고 그 이후에 보좌관한테 돈을 보냈으니 알고 계셔라. 이게 이제 협박성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대가로 해서 김경수 의원이 거꾸로 돈을 주고 받은 게 아니라 먼저 보좌관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나서 김경수 의원한테 압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자, 저렇다면 만약에 저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에게는 아무런 그 죄가 없는 겁니까? 저것이 이제 그 보좌관과 네. 그다음에 드루킹이 시켰다고 하는 또는 드루킹 그 회원이라고 하는 경공모에 네. 그 사람 간의 1대1 관계인지 아니면 드루킹하고 또 김 의원하고도 같이 연관된 관계인지를 봐야 되겠죠. 예. 돈이 보통 오고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빌린 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그걸 이제 법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돈을 빌리는 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도 있고 또 뭐 대부업자로부터 빌릴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친인척이나 친구 이런 지인한테 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자를 이제 약정을 하고요. 차용증을 그렇죠. 쓰고요. 네. 차용증을 쓰고 그 변제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준 돈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빌렸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말이죠. 예. 그럼 줬다면 왜 줬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예.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대가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뇌물죄 여부가 이제 보통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500만 원이 정치 후원금으로 예. 줬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돈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제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럼 돈의 출처, 이 개인 돈인지 이 사람 돈인지 드루킹의 돈인지 이 단체의 돈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됩니다. 가정하에 네. 만약에 김경수 의원에게 이제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잘 안 먹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좌관에게 좀 의원님께 좀 말씀 좀 잘 좀 전해주세요 하고 보좌관한테 돈을 주었어요. 네. 그러면 김경수 의원은 어쨌든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인사청탁한 사람은 청와대나 총영사로 오사가 총영사로 못 갔기 때문에 실패한 로비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실패한 로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보좌관한테만 줬다 하더라도 보좌관도 공무원 아닙니까? 예. 그럼 보좌관이 이제 이 대가성으로 일단 받았다면 돌려줬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그러면 뇌물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또 보고가 됐다면 그럼 거기까지 갈 여지도 보고가 된다. 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드루킹 김 씨가 어쨌든 김경수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드루킹 김 씨가 그런데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전달을 했다고 지금 경찰 조사 결과 나온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어떤 방법인가요? 일단 이 현금을 전달을 할 때 그냥 전달을 한 것이 아니라 전자담배 상자와 함께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예. 네. 사실 이 부분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예. 전자담배 상자 안에 넣어서 줬는지 아니면 밑에 깔고 줬는지 예. 이거는 좀 더 추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죠. 예. 보통 선물을, 그러니까 현금을 줄 때 옛날에 뭐 그 음료수병에 넣어줬다, 사과 상자에 넣어줬다, 007 가방에 넣어줬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500만 원이 5만 원권으로 담겼다면 100만 원 정도, 100장 정도 될 테니까 그렇게 두꺼운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상자 안에 넣어서요. 그러니까 담배 인척해서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담배 그 선물 별도, 현금 별도 이렇게 줄 수도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는 거죠. 보좌관 쪽에서는 나는 안 받고 싶었는데 던져놓고 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 보좌관이 전달책인 일명 성원이라고 경공모의 핵심 멤버거든요. 예. 드루킹의 신복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 전달책인 일명 성원 씨가 던지듯이 돈을 놓고 가서 돌려줄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전해지지 못하자 그럼 빌린 것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린 것으로 하자. 빌린 것으로 하자. 네. 아, 네. 처음부터 빌린 게 아니라 빌린 것으로 하자. 저거는 뭡니까? 나중에 입을 맞추기 위한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을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전혀 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예,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돈 거래하기 쉽죠. 그렇죠. 개인적인 돈 거래는 아까 은행 같은 데가 아니면 개인적인 돈 거래는 보통 친인척이나 아주 친한 친구여야 됩니다. 그럼 두 사람이 물론 뭐 빌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방법을 보게 돼요. 근데 방법을 은행으로 이체를 했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방법이 좀 지금 만약에 그 전자담배 가게에 넣어서 줬다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 성격을 규명하는데 하나의 이제 단서가 됩니다. 예.
일단 그 보좌관이 누군지도 좀 밝혀봐야 되는 게 이 드루킹이 원하는 게 보좌관한테 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사실상 보좌관을 통해서 김경수 의원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건지 이걸 확실하게 좀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보좌관, 김경수 의원이랑은 꽤 친한 사이였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실제로 이 보좌관이 김경수 의원과 어떤 관계인지는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대학 후배고요. 네. 서울대 인류학과 후배로 알려져 있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얼마 전에 추문에 휩싸였던 안희정 지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상 같은 학과를 나왔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일을 했다면 사실상 뭐 보좌관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정치적 동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돈이 건네갔기 때문에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지금 또 새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의원이나 또 보좌관을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요. 바둑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일단 그 얘기를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드루킹과 함께 경공모 활동을 했던 분의 제보입니다. 바둑이 지역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김해시에 거주하시는 회원님들 텔레그램방에 묶어 운영하고자 한다. 우리가 밀면 상대방들이 강화문의 지시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당분간은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둑이의 요청이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공개된 글쎄요. 건데 네. 사실 우리가 비밀 대화방이 여러 개 존재하고 여러 가지 비밀 메시지를 쓴 것도 사실 희한한 일인데 그렇죠. 그 안에서 썼던 이름도 보면 그냥 뭐 김 의원이나 뭐 김경수 이게 아니라 바둑이로 불리고 그 밑에 보좌관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이건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을까요? 일단 텔레그램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시그널이라 가지고 55차례 걸쳐 예.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밀 대화를 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상정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비밀 대화를 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암호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거는 어쨌든 뭔가 알아야 될 사람만 알고 누군가에게는 모르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경공모 같은 경우는 회원 등급제가 있어가지고 또 특히 핵심 멤버가 아니면 또 중요한 어떤 그 정보는 모르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바둑이의 뭐 요청이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상당히 비밀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댓글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뭔가 지금 이제 바둑이라는 사람하고 이 드루킹이라든지 굉장한 어떤 그 비밀 대화 같은 것이 오고 갔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일단 경공모 회원의 제보를 받은 야당의 주장이니까 이 부분은 좀 경찰에서 면밀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루킹 김 씨가 누구인가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데요. 이 문 대통령에 대한 뭔가 지지 활동을 벌이는 그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17년 3월쯤이거든요. 부산 실내체육관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영남권 순회 경선인데 사실상 드루킹 씨가 지금 귀에 저런 걸 이제 인이어 마이크라고 하죠. 근데 경선장에서 인이어 마이크를 끼고 있는 사람은 행사 진행 요원이나 아니면 뭔가 그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이 끼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 앵커들도 이 자리에서 끼고 있는데 이 점이면 드루킹 씨가 어느 정도 그 문재인 캠프나 혹은 뭐 김경수 의원 측에서 상당한 좀 지위가 있었다,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행사 진행이라고 하면 경호원들이나 아니면 핵심 참모들이 많이 이 인이어 마이크를 사용하게 될 텐데 현지 관계자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이 인이어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진만으로는 특정인과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죠.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모양과는 좀 분명히 다른 모습. 확실히 다릅니다. 네, 확실히 그 지지단체 그 경공모 모임 등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경찰 수사가 저기까지는 미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CCTV를 뭐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CCTV가 녹화가 안 되는 CCTV라면서요. 그럼 지금 다시 가본들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미 훼손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뭐 3월 21일 날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한 달 만에 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이에 도둑도 왔다 갔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지금 이어 마이크를 끼고 있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듣고 있는, 우리도 지금 앵커님은 끼고 있지만 저희들은 안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사회적 역할이나 차이를 지금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저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선장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렇다면은 확실히 지금 김경수 의원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깊어 보이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USB도 지금 이미 뭐 또 폐기됐다고 예. 하고요. 이렇게 되면 경찰로서는 어쨌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혹이라든가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한 달 만에 또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첫 번째 압수수색이 부실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방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한 달간의 기간 동안에 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람들도 드나들고 없어지는 물건도 생기고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USB 핵심 증거인 네. USB가 훼손됐다는 보도도 이미 나왔고,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 외부인이 드나들면서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거든요. 네. 뭐 일각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디가우징, 네. 그러니까 뭐 강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핵심 증거를 이미 지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야당에서는 반대 극렬히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 관련해서 야 3당이 특검 법안 발의에 공동 발의에 합의했는데요.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 네, 특검법 발의했는데 사실 처리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죠. 물론 이 여야가 합의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여당으로서도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연합을 한다면 160석이 됩니다. 국회 내에서. 160석이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과반인 거죠. 예. 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일단 하고요. 올라가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데 네. 올라가기가 어쨌든 여야 합의의 특검법, 지금까지의 특검법은 단 한 번도 여당이 반대해서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여당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그랬습니다. 예. 예. 국회의장도 이제 여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이기도 예. 하고 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그동안 지금까지는 특검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는 통과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가 또 중요하게 주목이 되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게 특검 법안이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또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지 않을 것이냐, 아마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돈이 보좌관한테 흘러간 내용까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특검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지 않고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좀 경찰서 좀 믿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속한 조사와 수사여야지 언론을 통한 의혹 증폭이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 내용을 찔끔찔끔 흘리고 특정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 의혹을 증폭시키는 형국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경찰의 일부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국민들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과연 특검을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는지 아니면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52%,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8%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여론이 점점 악화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라고 봐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지 오늘 뭐 또 논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후보위원회를 한다고. 의원총회 한다니까요. 네, 얘기하는데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지금 민주당한테 맡긴 것 같고요. 김경수 의원도 받겠다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뭐 꼭 검찰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와 같이 정치적인 사건은 그렇게 특검으로 해결해 온 전례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야당에서 개헌 문제를 등등을 고리로 해서 국회 정상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3차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실무회담 주요 논의 쟁점이 뭔가요? 우선 1, 2차 실무회담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경로와 또 문 대통령과 첫 대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라인을 이용한 정상 간 첫 통화 날짜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참석과 더불어 정상회담 세부 행사도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사안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담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면 남북 고위급 회담을 굳이 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우리 쪽 수행원은 정해졌지만 아직 북측 수행원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정상회담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아예 외부 일정을 비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를 제외한 외부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보회의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정상회담을 앞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당부의 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발표 등 최근 변화된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우리 군은 오늘 새벽 0시부터 대북 확성기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정으로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국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황아람 기자, 트럼프 대통령 연일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었는데 이번엔 속도 조절에 나섰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은 양보한 게 없는데 미국만 너무 많은 것을 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비핵화 그리고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 중단을 합의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합의에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이 잘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는 변치 않을 것을 강조한 건 워싱턴 내부의 부정적 기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북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오히려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의 입장을 선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핵화, 이 세 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비핵화, 핵폐기라는 말이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마크 쇼트 백악관 수석 보좌관은 우리는 신중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며 최대의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우리 동맹국과의 전쟁에서 사용 가능한 핵 무기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최근 평안북도 압록강변 청수의 한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원자로 건설과 미사일 제조에 사용되는 고순도 흑연을 생산하고 있는 시설로 보인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북한이 약속과는 달리 뒤에서 원자로용 물질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속보긴 합니다만 예상을 했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2년 3개월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예,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중단했다가 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다시 재개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예.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1962년 시작돼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제 중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다시 2015년에 휴전선에서 지뢰도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가 예. 다시 그 합의가 도출되고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시 중단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6년 1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제재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했다가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주는 일종의 선물이겠죠. 이렇게 예. 해서 지금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그림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악수하는 모습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 북한에서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우선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이게 중단이냐 폐기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아직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보자면 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 예. 당연히 핵실험 중단하면 그 풍계리 핵실험장도 당연히 폐쇄해야겠죠. 그게 이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비확산을 하겠다. 핵무기와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겠다. 네. 이건 긍정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은 북한이 핵무기 병기화를 완성했고 검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핵보유국의 마치 입장에서 핵 군축을 해야 되는 이 협상을 하겠다는 것처럼 이 모든 지금 결정서 내용이 작성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긍정적인 면과 일단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결정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있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안 하겠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풍계리 핵실험장이 어떤 곳인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벌써 6번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비단 작년 9월까지만 해도 핵실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게 이미 저기에서 지금 여진도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걸 과연 폐쇄하는 게 과연 북한의 비핵화 의지로 볼 수 있느냐라는 또 부정적인 시각도 미국 내에서 있고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죠. 예, 그렇죠. 북한하고 협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인물이고 대화파인데 네. 이 사람이 풍계리의 핵실험장 폐쇄는 사실상 거기가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예. 언제든 다른 제3의 장소에서 또 핵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아주 평가자를 할 필요도 없지만 예. 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실제 북한이 그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고 얘기했으면 네. 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함께 동창리 그 미사일 실험장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모든 실험 시설을 폐쇄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아직 남북 정상회담도 남아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왜
그 북한이 2006년인가요? 핵실험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 냉각탑을 부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또 하나의 또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 나중에 다시 핵실험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풍계리 핵실험장을 없앤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곳에서 또 핵물질을 만드는 곳을 또 시험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진정성을 100%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 대화를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춰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핵 미사일 동결 정도를 이제 선언했고 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대화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이제 과제가 던져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결정서 내용대로라면 핵무기가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핵무기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포기하겠다는 그 얘기를 우리가 끌어내는 게 상당히 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핵을 우리는 뭐 미국과 같은 입장이고 핵 폐기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때 김정은이 줬어. 그럼 나 우리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데 다 없애겠어. 이런 말을 바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 얘기한 것 중에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그랬었죠. 얘기했는데 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도출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북한이 결정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비핵화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두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과제는 그 기존에 있었던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그리고 ICBM 그리고 핵물질 이런 것에 대한 폐쇄 약속을 폐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저희 기자회견에도 보셨지만 원자로용 흑연 공장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게 새로운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 나온 보도입니다만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압록강변 그 청수 지역에 그러니까 평안북도 청수 지역인데 네. 거기에 과거 화력발전소를 폐쇄한 지역에 새로 지금 공장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가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원자로용 그 흑연을 지금 제조하는 공장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흑연이라는 것은 저게 이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료 물질을 만드는 곳?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기가 이제 정확히 더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예. 그 청수에 있는 저 공장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이 저것이 어떤 시설인지를 공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이제 딱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을 때마다 매일매일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두 딸을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벼락 갑질 보도 이후 열흘 만에 사과합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을 겨냥한 정부 당국의 조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의혹을 수사하고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국적항공사 등기이사로 등록된 경위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오너 일가의 관세 포탈과 밀수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전례 없는 재벌 총수 압수수색을 단행한 관세청은 조사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너 일가가 명품 등 개인 물품을 회사 물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했다는 의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밀수죄가 되고 처벌도 무겁습니다. 밀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까지 벌금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밀수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심지어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너 일가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조양호 한진 회장은 사과문을 냈습니다. 조 회장은 딸이 일으킨 행동에 참담한 마음을 느낀다며 국민과 대한항공 임직원에게 사과했습니다. 또한 조연아, 조현민 두 딸을 대한항공과 카로텔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냈지만 이 수사 압박과 비난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부 서상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뭐 반쪽짜리 사과문이다. 오히려 비난 여론이 잠재우기보다는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조 회장이 사과문을 낸 건 이 조현무 전무의 이른바 이 물벼락 갑질 사건이 불거진 지 열흘 만인데요. 이 공식 기자회견 형태는 아니었고, 이 주말인 어제 오후 5시쯤 이 대한항공 출입 기자들에게 이 사과문이 배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한테만 저렇게 문서를 보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과문에 담긴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그치질 않았는데요. 이 사과는 했지만 잇따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 의혹 가운데는 물벼락 사건이나 폭언과 같은 이른바 갑질 논란뿐 아니라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임직원 상대 갑질 의혹, 그리고 각종 탈세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사과문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그렇네요. 상당히 빠진 부분이 많고, 또 조연아, 조현민 두 딸은 사퇴를 했을지 모르지만 회장도 그대로 있고요. 그 아들도 그대로 있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과문인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조연아 그 사장도 땅콩 회항 사태 때 물러났다가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퇴해놓고서 나중에 다 복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이 땅콩 회항 사태로 무리를 빚었던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4년 국토부 조사에 출석할 당시 했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모든 자리 다 포기하고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하지만 물러나겠다던 조 전 부사장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다시 경연 일선에 복귀했죠. 이런 전례로 볼 때 조 회장의 사과도 약화된 여론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조양호 회장이 이번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신설한 전문 경연인 부회장직에 오를 예정인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도 조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래요? 전문 경연인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 지금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워낙 당했던 게 많아서일까요? 대한항공 내부 직원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18일 대한항공 직원들이 SNS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대화방 제목이 대한항공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인데, 대한항공 조 회장 일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제보받는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익명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대부분이 승무원이나 정비사, 또 일반 사무직 등 대한항공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대화방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1,000명이면 굉장히 많은데 회사에서 뭔가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있긴 한데, 실제 좀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제보들이 많이 좀 이어지고 있나요?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명 대화방에서는 총수 일가의 폭언 같은 갑질 사건이나 세관 밀수 의혹이나 해외 사업 관련 비리 같은 제보도 받고 있는데요. 일부 제보는 구체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원 노출을 우려해서 이 민감한 제보는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운영자에게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온라인에만 국한된 게 아닌데요.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조 회장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도 지금 화가 나는데 오죽 화가 나면, 직원들은 오죽 화가 나면 촛불 집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나 싶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살펴보다 보니까 조 회장 일가를 상대로 직원들만의 VIP 수행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내용입니까? 오늘 현직 승무원의 증언이 오늘 보도가 됐는데요. VIP로 불리는 이른바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위한 수행 매뉴얼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행기나 차량으로 수행할 때 이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무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이동 경로 주변에 유명 식당 위치와 가격을 파악한다던가, VIP와 걸을 때는 VIP 좌측, 이 전방 한 걸음 앞에서 동행을 하고, 운전은 항상 두 손으로 해야 한다는 이 지침을 지켰는지 이 점검 목록을 두고 이행 여부를 표시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익명 제보 단체 대화방에서도 과잉 의전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운전 항상 두 손으로 해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는 두 손으로 하는 게 좋지만 이런 것까지 직원들이 하나하나 감시를 받고 또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관세청 조사, 국토부 감사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관세청이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뭔가 유의미한 자료들을 많이 확보했습니까? 네, 대한항공 일단 비행기로 조 회장 일가가 쓸 각종 명품들을 몰래 실어 날랐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이 지난 토요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 조원태 등 한진그룹 3남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사들인 명품 관련 증거 자료들도 확보했는데요. 직접 물건을 압수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명품의 국내 반입 사실을 입증할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한 겁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압수수색 물품에는 이 컴퓨터와 외장 하드 그리고 각종 서류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관세청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총수 일가들이 들여온 이 명품 리스트를 작성 중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명품을 들여왔는지 밀반입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대한항공의 관세청에 허를 찔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관세청의 수장이 옛날에 검찰 간부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출신으로는 39년 만에 관세청장으로 직을 맡았습니다. 김 청장은 검찰 재직 당시에도 밀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많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탈세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 포탈한 관세의 10배 이르는 벌금형도 받을 수 있고 회사나 회장 일가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미치는 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관세청의 조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민 전무 경찰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쯤 소환될까요? 일단 물벼락 갑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조현민 전무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분석을 의뢰했는데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녹음 파일과 이 포렌식 분석을 통해 나오는 이 조 전무의 녹음 파일을 분석을 해서 이번 주 중으로 이 조현민 전무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 주 중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조현민 전무, 조양호 회장의 사과에 이어서 경찰에 출석할 때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연 뉴스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주민들이 함께 먹을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60대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고등어탕은 지역 축제를 기념해 끓여놓은 것이었는데요. 한 주민이 미리 맛을 봤다가 복통을 호소했고 다행히 더 큰 화는 면했습니다. 경찰은 마을 부녀 회원들 간 갈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 벽이 뻥 뚫려 있고 이 거리엔 승용차가 뒤집혀 있죠. 그제 광주에서 실내 주차장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던 승용차가 추락한 겁니다. 부주의로 떨어지신 거죠?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거 그냥 직진하시는데 그냥 떨어지신 거죠? 차량 운전자가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은행 등을 가면 이렇게 비닐 우산 덮개를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폐비닐 대란 이후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비닐 덮개 대신에 이러한 빗물 제거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비닐 사용을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세계 최고령이었던 117세 일본 여성이 지난 2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1900년 태어나 7남 2녀를 낳았고 후손만 140명이 넘습니다.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판검사 출신 변호인 3명을 추가 선임했습니다.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탁구 여제 현정화, 천재가드 김승현, 이런 스포츠 스타들에게 직접 운동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스포츠 재능 나눔 교실을 여는 건데요. 농구와 탁구 등 10개 종목이고 참가비 10,000원만 내면 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노인은 근력이 떨어지는 근감소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하루에 남성은 1000ml, 여성은 900ml는 꼭 마셔야 합니다. 펄펄 끓던 국내 라면 시장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4개 주요 업체 라면 매출이 전년보다 모두 감소한 건데요. 다른 간편식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 때문일까요? 접경 지역 땅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민통선 내 땅값은 한 달 새 30%나 뛰었고 이 민통선과 맞닿아있는 파주 문산읍 마정리는 지난 2월 땅 거래가 한 건도 없더니 지난달엔 5건이나 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 팬이라면 귀에 꽂히는 이 노래. 야구장에서 떼창을 하는 응원가입니다. 팀이 승리할 땐 고마움의 표시로, 팀이 부진할 땐 힘내라는 의미로 팬들 정말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LG 구단이 패배보다 더 아픈 실망감을 팬들에게 안겼습니다. 지난 18일 광주 기아전 당시 상대 팀 투수의 구종별 사인을 적은 종이를 이렇게 덕아웃에 붙여놓은 건데요. 몸쪽, 검지 왼쪽 터치, 커브, 검지 중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자가 출루했을 때 포수의 사인을 훔쳐서 한 베이스를 더 훔치려 했던 거죠. 변화구는 직구보다 구속이 느리니까 그때 뛰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 승률 좀 높이려다가 구단에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됐고요. 팬들에겐 이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품위와 신뢰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사인을 훔치고도 LG는 기아 3연전에서 모두 졌습니다. 본헤드 플레이. 수비나 주루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걸 말합니다. 이 본헤드는요, 바보나 얼간이라는 뜻인데요. 드루킹 댓글 조작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김 의원의 보좌관과 드루킹 사이에 이 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신속하게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김경수 의원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보좌관과 드루킹 사이의 금전 거래를 뒤늦게 알았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야말로 본헤드 플레이였던 겁니다. 만약 캠프에서 알았고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벌금 2천만 원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겠죠. 만화로도 제작돼 인기를 누렸던 명나라 소설 서유기는 삼장법사와 제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불경을 얻기 위해 서역국으로 향하며 겪는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손오공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령 손오공을 만들어 요괴와 싸웁니다. 드루킹의 공범 서유기가 유령 조직원들과 함께 민심을 훔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인터넷 공간에선 서역국에 가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꿈을 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에선 이렇게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사인을 훔쳐 승리하겠다는 꿈도, 민심을 훔쳐 여론을 만들겠다는 꿈도 그저 상상 속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인디언 격언에 훔친 음식은 굶주림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들키게 마련이고 작물은 결코 훔친 자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 적응하기 조금 힘드시죠? 밤사이 곳곳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밤잠을 설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 등 서쪽 지방은 특히 빗줄기가 지금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앞으로 해안가와 제주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더 오겠고 특히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 내륙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더 오다가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해안과 내륙에는 강풍도 동반됩니다. 지금 영남과 일부 전남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이 부쩍 싸늘해졌죠. 오늘 아침도 두툼한 외투 챙기지 않으셨다면 출근길이 많이 쌀쌀하셨을 겁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2도에 머물겠고 대전 14도, 광주는 18도에 머물겠고요.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 밝은 햇살 자주 보실 수 있겠고요. 날도 포근해져서 다시 20도를 넘나드는 따뜻한 봄날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